어제 밤사이에 전해졌던 미국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소식, 파월 의장이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또 인터뷰의 내용은 어땠는지, 이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들이 미국은 정말 빠르게 나타났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과연 어떻게 이 반응들이 나타날지, 또 추후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재영 차장 함께하도록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목요일마다 만나는데 보면은 항상 굵직한 이슈들이 수요일 밤에 많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에 모시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네. 밤 방송이나 목요일 방송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부담이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자리라는 거 제가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75bp 인상이 됐습니다. 이제 금리의 상단이 미국이 2.5%가 된 거죠. 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중립금리까지 온 거고, 그쵸. 이제 연말에는 이제 3.25에서 3.5%까지 네. 오는 그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했었던 바입니다. 75bp는 다 예상했었던 그쵸. 거고, 이제 100bp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가 이제 사그라들면서 네. 75bp는 거의 확정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100bp 인상 가능성도 한 20-30% 정도 남아 있었긴 한데 연준 인사들이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전에 힌트를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쵸. 대부분은 이제 컨센서스는 75bp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됐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75bp 예상했었다. 예상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채권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꼭 장단기 금리, 그러니까 미국과 그 국가 간의 한국 간의 금리 차 한미 때문에 한미 간의 금리 차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었다. 근데 우리는 왜 항상 이렇게 금리 역전될 때마다 외국인의 자금 유출 우려 뭐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상으로는 빠져나가야 되는 게 더 맞는데 비싼 금리가 형성되는 곳으로 자금은 그렇죠. 이동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A은행에 이자를 내가 돈 맡기면 5% 주고 B은행에는 10% 준다고 하면 네. 당연히 A은행에서 돈 빼서 B은행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는데 꼭 그 논리만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다고 네. 가정했을 때. 근데 뭐 환율 문제라든지 경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 정도 가지고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네. 글쎄요, 이제 앞으로 우리도 한국은행이 빅스텝으로 계속 쭉쭉쭉 가서 미국이 지금 3.5%까지 가는데 목표인데. 연말에 그걸 따라갈 수 있을지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쵸. 요인인 것 같아요. 네. 한 75bp 정도 차이 날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이 연말에 75bp 차이 나면 네. 제 꽤 생각엔 크죠. 꽤 큰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됐든 간에 75bp 그냥 예정대로 잘 이제 진행이 됐다.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과연 파월 의장이 밤사이에 여러 가지 뭐 인터뷰나 성명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희 화면 준비했으니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Against this backdrop, today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of a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Although prices for some commodities have turned down recently, the earlier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war on Ukraine has boosted prices for gasoline and food, creating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That high inflation imposes significant hardship, especially on those least able to meet the higher costs of essentials like food, housing, and transportation. We are highly attentive to the risks high inflation poses to both sides of our mandate, and we'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objective. The pace of those increases will continue to depend on the incoming data and evolving outlook for the economy. Today's increase in the target range is the second 75 basis point increase in as many meetings. While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that is a decision that will depend on the data we get between now and then. 네.
7월에 금리 결정 이후에 이제 8월에는 없고요. FOMC가 이제 9월 말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사이 시간이 2달이나 있어서 그래서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기 어렵다라고 한 불확실성은 있긴 했지만 좋았던 부분에 더 시장은 환호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서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눴던 그 한미 기준금리 역전 관련해서 과거 데이터 보면은 말씀해 주셨던 75bp 갭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2018년에서 9년 넘어갈 때. 근데 그때도 보면 한 12조 자금이 들어왔다고 들어왔어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혹시라도 빠져나갈 것에 대한 염려는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런데 경제 상황이나 이런 네.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때 경제 상황 물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일단은 저는 걱정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네. 그러면서 달러는 굉장히 강세로 가고 음. 그렇게 돼버리면 다른 나라 지금 뭐 유럽이나 다 일본이나 통화 굉장히 약세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물가가 안 잡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잡는다. 네.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은 다른 쪽으로 분산시켜 버려서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처럼 75bp씩 올릴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어렵죠. 50bp도 정말 그렇죠. 이례적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지금 영국도 그랬고 그 어디죠? 유럽도 국가. 유럽도 50bp EU도. 올리고 네. 이제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격렬한 반응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독일채 금리가 1.9%에서 1%대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거는 경제 다 죽는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사실 50bp 한번 올렸는데 그거를 연속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 상황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그렇게 막 죄송합니다. 장단기가 한미? 아니라 한미 금리 역전이 뭐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네. 오른 이유는 사실 좋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인터뷰를 보셨지만 그 인터뷰 초반에는 9월에도 75bp 올릴 가능성은 있다. 그건 열어놨다. 사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지?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75bp. 그러니까 75bp가 7월에서 끝나는 거고 네. 점점 낮아지는 건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란 네. 말이야. 이거는 굉장히 매파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포워드 가이던스 지금 요새 나오는 용어들이 뭐 포워드 미스 가이던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맞추질 못하니까. 다 맞추지 못해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는 올해 12월 정도에 한번 올리는 게 점도표였거든요. 가이던스를 줘도 지금 못 맞춘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때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연준이 어떤 데이터를 볼 것이냐 정해져 있잖아요. 경기, CPI 볼 거고요. 경기 침체, 그다음에 물가, 고용 CPI, 보고. 그다음에 고용 볼 거고, 금융시장 볼 네. 거고, 이 네 가지를 볼 건데 그 데이터들이 지금 어떻냐? 경제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 둔화, 투자 감소 이런 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네. 경기 유축이 수개월 동안 이루어진 리세션과 지금 거리가 멀다. 고용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멀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저는 그걸 못 믿겠더라고요. 왜냐면 작년에 파월 의장이 네. 지금 인플레이션 단기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올 초에 말을 좀 바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파월만 못 느끼는 경기 침체의 맞습니다. 전조 아닌가. 맞습니다. 계속 지금 파월 의장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네. 이번 인터뷰에서도 자기는 GDP 성장률 믿지 않는다. 내일 나오잖아요. 내일 나옵니다. 뭐 본인은 이제 숫자를 보지 못했지만 그렇죠. 아마 봤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쓱 이렇게. 네, 쓱 봤을 가능성이 높을 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거는 그 잠정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네. 저는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했는데 아.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기술적 침체가 오더라도 우리는 계속 인플레이션 잡을 거예요. 금리 올리고 그런 뜻으로 들었는데 네.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 어찌 됐든 간에 소비 구인 구직이 이렇게 잘 되고 뭐 그 노동 시장이 초과 수요인 상태에서는 네. 경기 침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왜 최근에 보면은 항상 금리 올릴 때마다 나오는 기사의 헤드라인 중에 샤워실의 바보라는 그 경제학 용어들이 자꾸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뜨거운 물 틀었다가 찬물 틀었다가 어쨌든 왔다 갔다 이제 계속해서 정책을 바꾸다가 네. 급급해서 결국 샤워는 못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 못 잡고 결국에는 더 최악으로 경기 침체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우려도 우리가 완전하게 놓을 수는 없겠죠. 사실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고 경제는 좀 그렇게 많이 배운 편은 아닌데 네. 같이 배우긴 했었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보면서 경제학이 왜 이렇게 다 틀리지? 돈을 엄청 쏟아부으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데 네. 작년 재작년에 그 전례가 없을 만큼의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물가는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었고 그쵸. 뭐 금리 차라든지 통화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맞고 있는 상황이고 네. 샤오실의 바보도 이제 통화파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론인데 이 통화 정책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금리를 낮춰서 네. 뜨거운 물을 좀 틀어서 좀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뜨거운 물 확 트니까 뜨거 하고 그럼 너무 맞아요. 뜨거워졌네. 그럼 또 이거 찬물을 또 틀어야지. 그러면 찬물이 너무 많이 나서 차가워 이렇게 해서 막 그게 이제 샤워실의 바보인데 그렇죠.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그 당시에는 금융기술이 이제 조금 덜 발달했고 지금은 금융기술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해서 연준이 제공받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공받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져서요. 통화정책의 효과를 비교적 조기에 그때보다는 조기에 경기가 너무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내가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니까 너무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조금 잠글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비교적 용이해졌다라는 거죠. 지금은 과거와는 그래도 조금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래 침체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찬물을 조금 잠그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기대하면서 네. 어제 시장이 좀 크게 올라갔던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아직 안심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아직 안심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9월까지는 시간이 있긴 해요. 9월까지 시간이 있긴 한데 물가 같은 거는 점차 이제 낮아질 겁니다. 네. CPI 이제 다다음 주면 발표하겠죠. 다다음 주면 CPI 발표하는데 조금 낮아질 거고. 그렇죠. 뭐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떨어졌으니까 낮아질 거고. 그래서 지표들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연준이 이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이제 침체가 왔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조금 속도 조절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제 나스닥과 같은 반응들이 네. 본격적으로 일어날 나올 수 것이다. 있는 시기가 9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경제학 관련해서 정말 과거의 그 분위기와 지금이 뭐가 다른지까지 분석해가면서 주식 투자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향후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너무 서운한 게 어제 나스닥 오른 거 대비해서 우리 시장은 너무 좀 못 올라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시가가 1% 플러스로 출발을 했는데 그 정도뿐이 못 오른 이유는 사실 3거래일 동안 나스닥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좀 버텼죠. 그렇죠. 코스피는 계속 플러스였고 네. 미국은 계속 하락을 했었고 네. 미국은 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FOMC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고 네. 거기에서 이제 많이 쏟아졌던 것들이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 게다가 어제 실적들도 조금 괜찮았었잖아요.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실적이 좀 좋아서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응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사실 우리 증시는 어제 실적 굉장히 많이 발표됐는데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실적들이 그닥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막 미국 시장이 급등하니까 우리도 급등해야지 이런 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수급도 약간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안정을 찾을 거고 너무 이제 어제 미국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급등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네. 나오는 실적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실적 관련해서 뭐 이제 반도체주 요즘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이 이제 상원을 통과하고 뭐 이번 주 내로는 하원도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어제 밤 시장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에 관련된 산업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주까지 통과 안 되면 아마 8월부터 휴가 들어가가지고 네. 이게 아마
없어질 가능성,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추회에 들어가서. 뭐 근데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버니 샌더스 의원 제외하고는 다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공화당 몇몇만 오케이 해주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른 거고요. 우리나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겠죠. 세대 혜택이나 이런 것들 준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어제 이제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본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좀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 매출이 13조 8천억 원이 나와서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4조 2천억 원이 나오면서 매출은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고 이익은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매출이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응은? 걱정스러운 게 재고가 역대 최대급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출하를 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거는 출하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출하를 안 하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좀 잘 나온 거였고요. 네. 근데 출하를 줄이다 보니까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재고가 늘어나니까 앞으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가격이? 2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았어. 근데 3분기에 재고는 많고 하이닉스에서 이제 하반기 수요 전망을 디램 같은 경우에는 10% 후반대, 그러니까 뭐 16, 7, 8, 9, 10% 후반대잖아요. 네. 그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가 10% 초반대로 줄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재고는 많고 네. 재고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수요는 줄어든다. 살 사람은 없다. 네. 그렇게 되면 재고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물량 밀어내서 가격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울퉁불퉁한 전망. 지금 보면 지금 나오듯이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 145일 하이닉스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116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기네요. 재고에 대한 부담이 하반기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하나뿐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힘을 합쳐서 공급을 줄이는 거죠. 담화. 그러니까 그건 담합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재고 수준을 봤을 때 디램을 구입하는 네.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서버 업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쟤도 재고 많네? 우리 그렇잖아요. 마트 가면 밤 10시 반 정도에, 네. 11시에 마치는데 10시 반 정도에 가서 쌀 때 사죠. 가게에 물건이 많이 있으면 이거 물건 많네? 할인해 주세요? 그럴 때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굉장히 갑이죠.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가격적으로 딜을 네. 할 수 없게 되는. 가격 결정력을 이제 수요자가 좀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하반기엔 좀 울퉁불퉁할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10시부터 그 IR 하는데 상승했어요. 그걸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어요. 네. 오늘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아마 캐펙스를 줄인다는 것들을 아마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엄청 이익이 잘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9조 9천억이 나왔어요. 반도체 쪽에서만. 네. 14조 중에 10조를 반도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얼마나 삼성전자도 전망을 좋다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죠. 수요가 좀 감소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하면서 공급에 대한 어떤 이제 대책들이 나오는지가 이제 반도체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끌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는 네. 2분기 실적, 반도체 전반적인 실적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 관련된 법안이 미국에 통과했다고 해서 장밋빛을 전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수요와 공급단에 있어서의 가격 부분이 과연 하반기에 어떻게 이 시장에서 판도가 형성이 될지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반도체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